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용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야 600회다. 아니 오늘은 599회. 근데 이번 주에 600회가 등장한다고요. 600회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위대한 600회. 대단합니다. 진짜. 600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죠. 네이버의 어느 직원이 툭 던진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있죠. 그분은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잘 되셨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도 하는 책 방송으로 장수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책 팟캐스트. 진짜로. 그냥 인터넷 서점에서 하는 그 뭐죠? 책기라웃. 네. 그거만 남아 있나요 지금?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교보에서 하는 것도 이제 잘 안 하고, 그 장강명 요조 뭐 이것도 다 이제 끝났고. 네. 그 유튜브로 많이 넘어들 가셨죠. 그런데 과거의 책 팟캐스트의 형태를 유튜브에서 유지하는 것도 없죠. 599회와 600회에 걸쳐서 뭐 딱히 특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100 단위로 끊어지는 이번 주에 연초에 함께 읽어볼 책은 박평께서 지난 한 2개월, 3개월여 동안 끊임없이 YG와 JYP에게 이거 너무 훌륭하다. 좀 있으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책걸상의 패권을 아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2개월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 지금 박평이 책이 나오기 잠깐만요. 전부터. 2개월 동안 내내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2개월 전에 이미 예고를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다려서 읽고 방송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나온다. 책이 나온 다음에는 읽어라. 나왔다. 심지어 나오자마자 책을 보내줬어. 책도 보내줄 테니 읽어라. 박평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라고 박평이 우리한테 다 보내지 않거든. 그래서 뭐 사서 봐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이거는 서점에 거의 깔림과 동시에 우리한테 책 들어오자마자 던졌죠. 보내드렸어요. 네. 그게 뭐냐면 혹시 안 읽을까봐. 전전긍긍해서. 네. 그래서 정말 책이 나오자마자 심지어는 그 신문 서평이 나오기도 전에 JYP랑 저는 이 책을 받아서 읽었고, 그리고 박평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기 때문에 시즌 5가 성사가 되면 박평의 첫 방송으로 이 책을 하자라고 약속이 다 된 상태잖아요. 뭐 굳이 뭐. 그러니까 2022년 10월 21일 날 나온 책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2개월도 넘었어요. 우리가 박평한테 경청 괜찮다. 제목 안 했는데 얘기 지금 갑자기 나왔네. 말 나온 김에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진의 새로운 장편 경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김혜진 작가는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죠. 딸에 대하여를 했었죠. 딸에 대하여를 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박평이랑 우리랑 약간 어색했던 때. 그 책이 2017년도에 나왔고 네. 아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송을 했을 테니까. 그때 어색했어? 왜냐하면 2017년 여름 정도에 박평이랑 우리랑 처음 만났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더라도 했었나 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그것도 우리가 박평 추천이 아니었으면 읽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책이었죠. 그런데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를 읽고 야, 한국 문학의 요즘 성취가 엄청 빛나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김혜진 작가라는 존재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김혜진 작가가 경청이라고 하는 장편을 새로 펴냈는데 박평이 보기에는 김혜진 작가의 최고의 작품인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이 최고야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성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소설들 중에서는 전 이게 제일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용기의 측면에서도 용기.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 그러니까 모든 걸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조금 더 쉽게 통용되는 그 시대의 가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감수성일 텐데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이 이야기를 좀 쓴다는 것도 작가에게는 어느 정도는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이게 우리 시대에 이 김혜진 작가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절실함이 책 읽는 독자로서는 와 닿았었던 것 같아요. 네. 용기가 필요한 책이었다. 글쎄요, 이게 그렇게까지 큰 용기를 내야만 쓸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사회의 금기를 건드린다거나 선을 넘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닌데 왜 용기가 느껴졌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내용 얘기하면서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그 책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표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강한 과학이나 과학의 품격 이후에 상당히 눈에 띄는 표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네. 강한 과학이나 과학의 품격 폄훼하는 겁니까? 여기 이제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될까? 살구색? 뭔가 분홍색 표지. 분홍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쫙 좀 나누어져 있고 가운데 제가 하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딸에 대하여서도 약간 분홍 아니요. 딸은 이제 누리끼리 한 그런 사진 들어가 있고 그런 누리끼리 한 지성인께서 왜 아름다운 한국어를 그렇죠. 맞네요. 노란색은 아니잖아. 누리끼리 했잖아요. 좀 그랬나요? 네. 약간 금모래색 그랬네요. 조금 예쁘게 표현하면. 네. 맞다. 딸에 대하여 푸른 계열이 좀 있었. 딸에 대하여는 약간 그 몽환적인 약간 노란색과 푸른색이 좀 약간 코발트 약간 그런 색 아닙니까? 자, 누리끼리라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또 막 달려들어서 네. 어쨌든 그런 세로로 이렇게 좀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하얀 바탕이 있고 이건 뭘로 그린 걸까요? 크레파스? 색연필? 근데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런 걸로 그린 푸르딩딩한 고양이가 한 마리 빼꼼 아니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는 그림. 네. 경청이 야 드디어 김혜진 작가님께서 귀신 신선할까 먹는 동물 얘기가 고양이의 이야기를 듣는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 책 표지만 보고 고양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러니까 고양이와 교감을 나누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약간 성소수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딸에 대하여 이야기고요. 그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두 번의 일에 이어서 이제 동물과의 교감으로 이 작가님께서 관심사를 확대하셨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 표지는 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 민음사에서 요즘 나오는 책들의 표지하고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다르죠. 근데 이 고양이가 소설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주인공이 고양이에 계속 자신을 이입해요. 그 감정 이입의 대상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착각한 건 아닌 게 주인공이랑 고양이가 교감을 하더라고.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둘이 교감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투영하는 거겠죠. 고양이의 투영을 하고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맞네.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 고양이의 자신을 투영해서 보는 거죠. 고양이가 나중에 이렇게 좀 다가오잖아요. 또. 그럼요, 맞아요. 좀 쳐다봐주고. 맞아요, 처음에는 쌩까다가. 네네. 그러네요. 교감. 맞습니다. 혹시 김혜진 작가님 들으시면은 질색하시겠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고양이가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건 맞고 고양이랑 교감 뭐 그리고 고양이에게 자기의 마음을 투영하는 것도 맞고 표지에 고양이가 있는 것도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해서 서점에서 진짜 눈에 잘 띄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표지가. 네. 그러니까 표지는 성공. 이 표지는 박평픽입니까?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온 것 중에서 잠깐만요. 선택한 거. 김혜진 작가의 경청은 박평이 담당한 책인가요? 아니 후배 제가 했어요. 팀원이 담당한 네, 제가 책인가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표지는 굉장히 강렬하고 눈에 잘 띄는 표지인데 박평이 네. 픽한 건 아니다. 픽이란 무엇인가? 네. 픽하고 웃었어 지금. 골랐죠. 이게 가장 단순한데 그 뭐랄까 좀 소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청이란 단어랑 같이 놨을 때 어쨌든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왠지 이 의미심장한 고양이와 경청이라는 글자의 조합이 조금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작가님도 좋아하셨어요? 작가님도 한 번에 좋아하셨어요. 제목은 누가 네. 정했습니까? 작가님요. 정말 부러운 게 제가 언제나 꿈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짧은 음절에 네. 책 쓰는 거 제목으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또 연말에 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척, 경청, 기억, 치읓으로 시작하는 두 단어들. 그러네요. 의미도 없고요. 요거는 재미도 없고. 이건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경청이라고 하는 이음절짜리 단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단어를 용감하게 제목으로 쓴 거. 이건 확실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작가가 원고 보내올 때 처음부터 있던 제목인데 너무 평범하잖아요. 아, 처음부터 있었던 제목이에요? 네. 평범하기도 하고 좀 단어이고 조금 더 쓰고 싶고 제목을 좀 네, 늘리고 싶은 조금 더 마음이 늘리고 드는데.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 경청이라는 게 되게 여러 맥락들에서 많이 쓰이는 말들이고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환기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와 얘기해서 이대로 하기로. 저는 사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장이 뭐였죠? 이성목 기자님. 기자에게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메일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강량구 기자에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마치 내가 메일을 받은 것처럼 네. 화들짝 놀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메일의 내용조차도 비슷하죠. 제가 가끔씩 받는 메일의 내용과 비슷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 책 릴리스 언론사에 보내고 나서 처음에 기자들 반응이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첫 문장이 별로 좋은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첫 있겠다. 문장 조금 읽어보죠. 이성목 기자에게 안녕하세요. 임혜수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놀라실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제 이름을 완전히 잊으셨는지도 모르죠. 누군가에게는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쉽게 잊히는 일이 되기도 하니까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은 피가 마르는데 잊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 이거를 내가 만약에 네.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걸 받았어요. 여기서 이미 뭔가 쿵 모골이 송연해지는. 내가 뭐 아니 근데 내가 뭐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JYP는 기자 생활하면서 약간 뭐 딱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류의 항의메일 같은 거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우아하고 잔잔한 거 말고요. 되게 거친 거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지 메일보다는 전화를 해서 보통 항의 같은 건 전화로 더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전화는 기록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메일은 좀 증거가 남는데 아 그렇죠. 글로 남겨 전화로 이제 험한 말씀 많이 하시고 뭐 변호사 준비해라 뭐 근데 법정에서 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저는 메일 내용을 편지의 내용을 시작으로 했잖아요. 딱 보자마자
약간 괜히 찔리기도 하고. 요 편지의 시작 도입부만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굉장히 천천히 알게 하는 수법을 썼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알려주지 않고 이제 계속 읽으면서 어떤 기자가 뭘 잘못하는 바람에 별 생각 없이 쓴 기사 때문에 이분이 되게 큰 피해를 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네, 그 기자가 뭐 얄팍한 정의감이든 아니면 그 조회수를 노린 뭐 상업적인 목적이든 뭐 데스크의 지시든지 간에 뭔가 부주의하게 혹은 그 기자에 언급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무엇인가를 썼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파장으로 이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압도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초반에는 계속 그렇고 조금 가다 보면은 또 가만히 있어봐. 이 편지를 기자 말고 딴 사람한테도 쓰네? 맞아요. 다음 이제 친구한테 네. 쓰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메일을 쓰는데 근데 그 메일에 깔려 있는 정서는 억울함의 정서예요. 억울함, 뭐 약간 원망, 그리고 뒤에 좀 가면은 뭐 약간 저 후회, 뭐 이런 체념도 정서도 있고 분노도 가끔 등장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공들여서 쓴 편지를 다 붙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아까 저 박평 잠깐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으로도 약간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챕터 개념이 전혀 없죠. 한 맞아요. 번도 끊어지지 않고 네. 한 300쪽 가까이 되죠. 300쪽 정도 되는 300쪽 넘네요. 이게 그냥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인공이 보내는 메일 내용과 그냥 일반적인 소설의 서술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저 3인칭으로 소설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이메일과 소설이 왔다 갔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특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지금 어떤 절정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 챕터 구분이 없어요. 챕터 구분이라는 건 그 독자들의 가독성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장면이 전환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근데 거의 이제 그런 지점이 없고 정말 순수하게 작품 안에서 그 흐름만 가지고 지금 장편 한 권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 편지가 딱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쓰다가. 이게 한 통의 편지가 완성되지 않아요. 실제로 완성은 했겠죠. 그걸 들고 가서 매일 밤마다 버리니까. 근데 그걸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쓰고 그냥 다시 일상이 계속되는 것들이 이어지고 또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계속 그 끊어지는 부분들과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사이들이 다 너무 절묘해요. 그래서 이게 그 소설가의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면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장면을 넘어갈 것인지 이게 영화를 만들거나 할 때 미장센처럼 그게 되게 훌륭한 작품들은 그게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런 매듭들이 단절과 매듭과 이런 부분이 너무 기교적으로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근데 저는 그 박평이 방금 해설해준 내용을 듣고 나니까 약간 그 작가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랑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이라는 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처럼 딱딱딱 모든 일들이 매듭지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어떤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원한이라던가 뭐 어떤 애정의 고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딱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인연이나 혹은 새로운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 덧붙여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임혜수라는 약간 초중년의 이제 여성인데 되게 유명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미디어에도 많이 출연하는 그런 이제 상담가인 거예요. 상담사. 네. 딱 비교를 하자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은영 박사 같은 그런 이제 그 상담가. 정도 유명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과 같은 포지션 비슷한데 약간 뭐, 그분보다는 조금 이제 방송 덜 유명한 프로그램들에도 조금 나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그러면은 그
나는 의사다에 등장하시는 저기로 하면 어떤 노형 정도의 네, 명성. 노영이나 오은영 네, 박사는 다 이제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네. 이분은, 상담사예요. 네, 맞아요. 상담사. 네, 의사는 아니에요. 네, 아마도 심리학 같은 거를 네. 전공을 네. 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상 상담사 네. 뭐 이런 그렇죠. 걸까요? 그 저기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등장하셨던 최현정 아나운서께서 상담사 그렇죠. 준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TV에도 가끔 나가고 예를 들면은 뭐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사장님이 텔레비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정도. 약간 얼굴이 알려진 꽤 유명한 꽤 잘 나가는 상담사였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뭐 소설의 한 장면을 빌리자면은 그러니까 동네에 자주 가는 뭐 주점이나 식당의 주인들은 선생님 이번에도 방송에 나오셨더라고요. 방송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오시기 위해서 선생님 항상 자주 가는 자리에 제가 뭔가 세팅해놨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인기와 호감. 호감. 그래서 뭐 유명세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치를 수도 있는 그냥 딱 그 정도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날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해진 대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이제 연예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금융 문제도 있고 약간 행실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좀 비판을 많이 받고 비난을 좀 받는 그 대상이었던 한 이제 남자 배우에 대해서 네. 약간 긍정적이지 않은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뭔가 이런저런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있는 배우가 있었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상담가에게 그 남자 배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었겠죠 진행자가. 아니면은 그랬더니 아니 배우로서 그런 일을 자주 하는 그 작가의 심리 상태는 도대체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을 수도 있고. 그 배우의 심리 상태는 그 뭘까요? 배우의 심리 상태는 하여튼 뭘까요? 그 MC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말을 시키니까 그 배우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확히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아마 안 나오죠. 나와요. 여기까지. 네, 나오지 네. 않고. 근데 하여튼 그 문제가 있다. 지금 똑같이 이제 비판하는 식의 멘트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만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제 비난을 그 했죠. 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고 또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냥 같이 덩달아서 맞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다들 이제 한 마디씩 거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꽤 초반에 알려지죠. 네. 네. 그런데 덜컥 그 구설에 오른 남자 배우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담가의 그 방송 멘트가 그 남자가 자살하게 된 굉장히 결정적인 혹은 직접적인 직접적인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좀 인지도 있고 그리고 호감형의 상담가 혹은 국민 멘토가 될 뻔했던 이 주인공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죽인 생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할 사람이 입을 잘못 경솔하게 놀려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결국 목숨을 끊었다. 저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어떤 조리돌림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막 각종 짤들이 만들어지고 네. 이 임혜수라는 인물을 가지고 짤 같은 걸 비하하거나 만들어서, 아니면 모욕을 주거나 아주 아니면 모욕적인 이제 그런 이미지들.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근무하고 있는 상담 센터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 상담사로 있을 수가 있냐 잘라라 혹은 그 사람이 있는 한은 나는 상담센터 가지 않겠다. 저는 제 담당 상담사 바꿔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항상 호의적으로 뭐 선생님 TV에 나온 거 봤어요라고 친근함을 표시했던 동네 단골 식당의 주인이 웬만하면은 앞으로는 우리 집은 안 오시면 안 돼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약간 좀 구설에 올랐나 보다 뭐 좀
무리를 일으켰나 보다, 욕 좀 먹나 보다라고 했는데 고진 단골 식당 주인이 우리 식당 오지 마요라는 장면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지금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설정이구나. 왜냐면 요즘은 SNS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러면서 또 계속 식당 이름이 계속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 재수 없는 사람이 자주 다니는 식당인가 보더라. 네. 저 개념 없는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또 SNS에 또 올리겠죠. 근데 저는 그 읽으면서도 약간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던 사이였던 남편과의 관계도 이 일을 계기로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헤어진 혼자 남은 상태인데 우리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도대체 왜 남편과의 균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제 읽은 기억으로는 공백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이게 이제 매력일 수도 있고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좀 답답합니다. 다 지금 얘기해줄 듯 말 듯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을 자꾸 해야 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별로 스포일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나 이런 게 없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읽으시는 독자들이 그 공백들을 채워야 될 부분이지 그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게 별로 소설을 이해하거나 즐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고양이는 언제 나오나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실 텐데 그 고양이도 이제 초반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 전에 조리돌림 당하는 게 지금 기본 설정 아닙니까? 이 조리돌림 당하기로 따지면 또 YG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당했죠. 그때 그 심경이 어땠습니까? 그래 니네들이 조리돌림 해봐라. 나는 마음에 담아둔다. 그래서 치부책에 써둔다 뭐 이런 복수한다. 당한 만큼보다 2배로 갚아줄 것이고 군자는 10년이 지나도 복수를 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다. 군자였어? 군자가 되고 싶은 YG로서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담대하게 받아들이죠. 그럼 이제 장르가 달라졌을 텐데 이게 너무 그쵸? 근데 이제 이 소설이랑 저런 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도 뭐 소설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조리돌림을 정말 세게 당한 주인공이 바빠. 근데 엄청 바빠. 왜냐하면 막 모욕을 주고 한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을 다 처단한 맞춤형으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한 17년 걸려. 그러니까 복수의 정도도 다를 것이고. 아니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그 김혜진 작가님께 죄송하지만은 경청의 주인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정도 일로 뭐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냐? 아니 이제 충분히 힘들 정도의 이 일을 겪었다라고는 공감이 되었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너무 약간 답답했어요. 아니죠. 저는. 그거는 이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YG가 조리돌림 당한 건 대부분 다 YG가 자기 소신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소신이 다른 사람들이 조리돌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는 이제 담아두고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청의 주인공은 일방적인 피해자죠. 자기가 뭔가 잘못하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내가 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다. 연루돼 있고 그 이제 명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주지 않아요, 작가가. 그래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건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임혜수라는 인물에게 뭔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랑 이 지금 독자들이랑 갖고 있는 정보량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이제 용기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조리돌림이라고 이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캔슬 컬처라는 문화를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가주이식으로가 그런 칼럼을 써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최근 이제 사회의 캔슬 컬처 문화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다. 이게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언팔을 해버리는데 그냥 언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그냥 캔슬해버리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그 생계 수단을 뺏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작가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더 이상 절필을 막 시켜버리게끔 하는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그냥 뺏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토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취약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작가들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어떤 옳음의 가치와 부합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작가는 혼자잖아요. 그럼 이 작가는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고 이게 어떤 대중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야기일 때에는 캔슬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늘 있는 건데 그게 작가들로 하여금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발언의 저변을 굉장히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의식 깔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빨리 판단을 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도 없는데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을 한다거나 삶을 딱 중지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만약에 나에게도 왔을 때, 근데 사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그 경청의 등장인물을 TV에 나오는 심리 상담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인기 작품을 썼던 작가, 근데 그 작품 속에 어떤 내용이나 설정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인기 작가로서의 지위 혹은 주목받는 작가로서의 지위가 추락하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대입해가지고 읽어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생길 수 있는 있는 일이긴 일이에요. 하죠. 네.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요즘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SNS의 힘 때문에. 그때가 위험하죠. 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더 좀 실감나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게 자꾸 약간 본인 일 같아? 그러니까 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 경청에 나오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고 다니는 피해자가 될 수도 제가 있고. 하고 다니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뭐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막 SNS에서도 막 이것저것 쓰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읽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나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입하면서 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YG는 지금 이 소설처럼 크게 사건이 불거지지 않아서 그렇지 YG가 그동안 얼마나 여러 번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했겠습니까? 가해를 했을 거 누군가는 상처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네, 상처 많이 받으셨겠죠. 누군가의 또 어떤 말 때문에 YG 본인도 또 상처받고 네, 마음의 성적표에 이렇게 말이죠. 체크를 했죠. 네. 자, 이제 고양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설정은 이제 이렇습니다. 네. 도대체 고양이는 언제 나오죠? 고양이는 언제 어느 맥락에서 고양이가 고양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좋은 방송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금음에 가서 박평님이 모임지기로 개설해 놓은 그 경청 읽기 방에 가서 좀 구경을 하시고. 자, 그 경청의 표지에 등장하는 눈이 빛나는 고양이의 정체와 역할은 600회에서 그러겠습니다. 나옵니다. 댓글 두 분 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문요님 기척편 들으시고 댓글 주셨습니다. YG 어머님처럼 저에게도 제인 에어는 제 인생 책 중 하나이고 여러 번 읽은 책이라 이 방송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인 에어는 꼭 책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제인 에어 같은 여주인공은 21세기에도 정말 드물고 게다가 이 소설은 1인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녀의 깊은 감정과 정신세계 또 세상에 힘도 없는 이 젊은 여성이 세상을 파악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사고하고 자기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과 내면의 세계는 책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전 10대 후반에 처음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굉장한 캐릭터를 그 당시 여성이 만들어서 이렇게 지적으로 표현했는지 놀랍고
나중에 샤롯 브론테가 이 소설을 출판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이런 페미니즘 캐릭터를 21세기 여성 소설가가 다시 쓰면서 남자 덕에 출세하려는 인물로 만들었다는 점이 여간 씁쓸하지 않네요. 과연 200년 동안 뭘 한 걸까요? 로체스터 캐릭터도 단순하지 않은 복잡하고 섬세한 어두움과 욕망이 있는 좋은 캐릭터인데 좋은 차로 여자 꼬시는 사람이라니 괄호 열고 제가 기척을 안 읽고 방송만 듣고 하는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지만 말이죠. 괄호 닫고 어쨌든 제 의견은 제인 에어는 정말 좋은 책이고 특히 여성이나 딸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전 10년에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체스터 부인의 과거 이야기를 쓴 소설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읽었는데 좋았습니다. 이게 그 카리브해 정사의 원작이에요. 이렇게 좋은 소설을 어떻게 이렇게 선정적인 타이틀의 영화로 만들어 버렸는지 점점점 영화를 안 봐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제목이 뭐라고 할까? 카리브해 정사. 제목이 책의 내용과 너무 다르네요. 네, 그래서 그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가 그 제가 기척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제인 에어의 그 로체스터와 그리고 그 저기 원래 부인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전사 전사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것도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리스가 실제로 이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라는 책으로 그걸 구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그 영화 제목이 카리브해 정사여가지고 이 그러무녀님께서 굉장히 불만스러우신 것 같고요. 세바국님께서도 재미있는 댓글 남기셨는데요. 제가 완독한 첫 장편이 제인 에어라 방송 듣자마자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인 에어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방송에서 설명 안 해주셨으면 리더 아이 힘이라고 오마주된 문장에서 느껴진 쾌감이 덜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 페미니즘 소설로 광고가 됐는지 동의하기 힘들지만 이거 기척 이야기죠. 정말 주체적으로 남자 돈을 보고 달려드는 모습이라니. 주체적으로 남자 돈을 보고 달려드는. 결말 화재 장면에선 에디가 영문으론 벌사 이름이 베가 아니라 비라고 읽혀요. 비와 제인 사이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페이지 터너 추천은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 책에는 이제 배라고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이게 영어 스펠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까 BEA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배라고 읽는 게 맞아라는 생각에 구글에 또 이렇게 막 뒤져봤죠.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걸 배라고 읽어야 된다, B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근데 아마 세바국님 미국 사시는 분 감각으로는 B라고 읽는 거 맞다. 하지만 이제 번역자는 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599회 요 정도 줄이고요. 600회에서 고양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600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